네, 최 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 코치님 모시고 현재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어지러운데 네.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네. 여기서 뭐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가장 좀 핫한 그런 사건이 바로 SVB 사태. 네. 여기서부터 맞습니다. 터져가지고 뭐 이거랑 약간 좀 연계가 되죠. 뭐 크레딧 스위스 네. 약간 불거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각국의 뭐 연준을 비롯해서 뭐 중앙은행들이 약간 좀 빨리 좀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긴 한데 진정이 되는 듯 하다가도 계속해서 뭔가 부시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이번 사태는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태잖아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태인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발빠르게 대응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데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이 정말 잘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했는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아직까지도 굉장히 큰 엄청난 리스크인 것처럼 얘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인 건 맞는데 이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했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자본시장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이런 위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았겠는데 이게 해결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것이지 발생한 것만 가지고 엄청난 금융위기가 올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태가 상당히 저도 처음에는 좀 위기스럽게 봤는데 시간을 좀 지나고 보니까 이거 상당히 대응을 잘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채널에서도 이거 긴장하지 마라.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너무 겁먹고 다 팔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은 제일 먼저 발생한 게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던 거고 바로 연이어서 지금 이제 시그니처 은행이 또 파산을 한 거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대응이 진짜 빨리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지켜봤는데 일단 미국 정부가 나서서 예금자 보호를 해주겠습니다. 초과에 대해서도 예금자 보호를 해주겠습니다라고 했고요. 미국 연준도 나서서 은행들한테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정책을 현재 내놨습니다. 그래서 긴급 프로그램으로 미국 은행들의 펀드를 조성을 해서 너네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리스크가 뭐야? 하고 그 리스크를 사실 명확하게 해결해주는 방안을 내주긴 했습니다. 물론 지금 그것을 많은 은행들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거를 내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안도를 할 수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미국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의 대부분은 지금 미국의 채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채권 가격들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갑작스럽게 리스크가 발생해서 자본을 마련할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매각하다 보니까 손실이 큰 거예요. 그럼 공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시를 해서 너네들 줄 돈을 만들기 위해서 내 자산을 팔았는데 손실이 몇십 프로 났어가 나오니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자본들이 빠지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폰뱅킹 사태라고 하잖아요. 예전처럼 뭐 뱅크런 발생하면은 은행 앞에 줄 서가지고 막 했던 그런 게 아니라 폰으로 정말 실시간으로 인출을 해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사태가 빠르게 진행을 됐던 거고 또 이 실리콘밸리나 이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주 고객 대상이 우리가 일반인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한 개 기업이 돈을 인출해버리면 우리가 일반적인 은행들이 수백 명이 인출한 금액보다도 크다 말이죠. 그렇죠. 그런 은행들이 전자상으로 빠르게 돈을 인출하니까 이 사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나서서 해준 게 뭐냐면 너네들 우리한테 자산 매각할 때 긴급 프로그램에 돈 갖다 쓸 때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지금 시장 가격이 아니라 그냥 표면적으로 액면가로 우리가 담보를 해줄게. 그러니까 너네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만약에 10,000원인데 지금 손실 봐서 5,000원이 됐다. 그럼 5,000원 담보를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액면가인 10,000원 기준으로 우리가 담보를 대출해줄게. 라고 하면은 굳이 금융회사들이 채권을 매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 담보 그대로 돈을 빌려주는 거고 그리고 그 담보대로 돈을 빌려주는 것도 뭐 3개월인데 이걸 우리가 1년짜리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을 굉장히 빨리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정부와 연준의 대응이 굉장히 빨랐고요.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하니 어쩌니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가장 먼저 중앙은행이 다시 나서서 우리가 돈을 공급해주겠다. 왜냐하면 원래 최대 주주였던 사우디가 우리 더 이상 투자하기 어렵다. 10% 이상이면 우리도 까야 될 거 많기 때문에 9%대에서 우리는 더 이상 투자하기 어려워. 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 뱅크런 사태가 발생한다 했는데 그것을 은행이 나서서 우리가 대신 보증해줄게 라고 했고 지금 또 UBS도 인수를 해주겠다라고 지금 현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금융 리스크가 발생한 건 맞지만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 다음이 중요한데 어제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정부에서 고위 관계자들이 오마하를 방문했다. 이 워렌 버핏이 살고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살고 있는데 갔다라는 것은 그와 뭔가를 하려고 갔다. 한마디로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똑같이 지금 현재 구세주를 구하러 갔다. 근데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워렌 버핏을 찾아간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워렌 버핏이 2008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때 워렌 버핏이 당시에 미국 재무장관한테 한밤중에 전화해서 나한테 이런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처음에 무시했다가 미국 재무장관이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월가한테 대규모 자본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물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월가를 살려주냐, 일자리를 더 만들어라 였는데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미국에서 재무부 장관이 직접 역사상 가장 성공한 긴급 정책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차트를 보면 한국 코스피도 그때까지 이 2018년 10월까지 증시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가 그 기점으로 다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2008년도 10월이었고요. 그 다음이 2011년도도 10월입니다. 11년도에도 다시금 이제 그 당시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문제 사태 발생하면서 시장이 어려워졌는데 그때 또 이 워렌 버핏이 나서서 구세주 역할을 해줍니다. 내가 또 대규모 투자를 해주겠다. 물론 이제 조건들은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갔으나 어쨌든 그 두 번의 사례로 인해서 증시가 어마어마하게 다시금 반등을 해서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시기 때 지금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워렌 버핏을 찾아간 겁니다. 이미 얘기를 나눴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워렌 버핏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겠죠. 근데 이 워렌 버핏이 단순히 진짜 엄청난 현인이라서 시장을 막 내다보고 막 했다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워낙에 시장에서 네임밸류가 큰 사람이고 큰 돈들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 사람의 어떤 이름을 이용해서 야, 이 사람도 지금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한대 라는 뉘앙스를 전달해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온 내용을 봤을 때 이제 워렌 버핏이 나서서 은행들한테 물론 이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주겠죠. 재무 상태는 괜찮은데 주가가 좀 과도하게 내려가 있다거나 하는 곳에 먼저 선별적으로 어떤 투자를 만약에 이루어 준다라고 하면 금융시장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게 아닌가. 사실 이 금융시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딱 하나죠. 신뢰죠, 신뢰.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자본적으로도 금융시장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신뢰가 무너졌다는데 이 신뢰를 회복하는 세 가지 요소가 당한 거거든요. 첫 번째는 정부가 나섰고 두 번째는 중앙은행이 나섰고 투자 시장의 가장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나서서 움직여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부분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시장에 과도하게 엄청난 리스크가 당장 발생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미래에 어떤 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겠으나 현재는 어느 정도 다 일단락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워렌 버핏이 나서서 어떤 제스처를 취해준다라고 하면 금융주들이 오히려 훨씬 더 상승폭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융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제 워렌 버핏이 나서서 좋은 해결책을 제시한다라고 한다면 센티멘트가 회복되면서 금융주 쪽으로 약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많이 하락했지만 반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하락한 걸 다 많이 하진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이 굵직한 사람이 나서서 매수를 해준다면 이미 과거에 2번이나 그런 전례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워렌 버핏이 사고 나서 무려 10배 이상 수익을 보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2번의 전례와 이번의 사태가 똑같이 겹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주가가 바닥에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2008년도에는 미국이 금리를 한창 내릴 때였고 2011년도에는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양적 완화를 하고 있을 때였고 단지 지금은 그때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것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와중이고 양적 완화가 아니라 긴축 프로그램을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처럼 이 사태가 시장을 어마어마하게 다시 상승으로 끌어올리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아직은 거기까지 바라보기는 좀 어렵다. 다만
금융주들의 낙폭을 좀 많이 좀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과는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매크로 이슈 관점에서 네. 생각을 해보면은 최근에 CPI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상치 수준으로 나왔고 네. PPI가 크게 낮게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SVB 사태가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원인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네. 약간 채권 쪽에서 손실이 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연준이 3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전망은 또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제가 네. 봤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금리 동결을 예상한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준의 통화 정책이 과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좀 바뀔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사실 불과 이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만 하더라도 파월은 계속적으로 강경하게 0.5 인상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딜레마는 좀 더 발생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하를 논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단순히 이 발생한 사태로 인해서 연준이 그걸 두려워해서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두 가지의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준의 신뢰고요. 두 번째는 이 물가를 과연 잡을 수 있냐. 이 상황에서 금리 동결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플러스 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리스크가 좀 사라졌기 때문에 연준이 굳이 동결과 인하까지 가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금리 인하는 양적 완화입니다. 사실상 양적 완화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만 할 리가 없고요.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그에 재반된 정책을 같이 수반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풀어야 되니까. 그럼 양적 완화는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금리 동결은 금리는 멈췄지만 심리적인 양적 완화의 정책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양적 완화를 한 건 아니지만 시장에다가 심리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멈췄다라는 시그널을 준 거기 때문에 심리적인 돈을 푸는 정책을 이제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하기에는 아직도 물가가 높습니다. 정말 높아요. 왜냐하면 PPI가 좀 낮게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아직은 CPI가 높았고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 발표된 PCE는 오히려 지금 예상치와 전 이 수치보다도 반대로 위로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물가는 아직 안 잡혔어요. 이 CPI도 지금 보면은 6%대로 예상치하고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6%라는 게 단순히 지금 물가가 6%만 올랐습니다가 아니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요. 근데 이미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3월 달에 이미 물가가 7.9%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3월 달에 물가가 1%대가 상승했는데 1%대 상승한 것 대비 지금 7.9%가 오른 거고요. 그 7.9%가 오른 것 대비 6%가 오른 겁니다. 이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동결이나 인하로 갔다가는 물가를 포기한다라는 뉘앙스를 시장에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금융시장이 흔들리니까 연준이 그동안 그렇게 몇 달 내내 강경하게 얘기했던 금리 인상을 멈춰버리네. 이거는 물가 통제를 포기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시장은 환호성을 지르겠죠. 일시적인 환호성을 지르면서 시장에 자본이 미친 듯이 들어오면 물가 절대 못 잡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도 지금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나 동결을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인플레도 잡아야 되고 금융 안정도 둘 다 생각을 해야 돼. 연준 입장에서는 엄청난 딜레마에 빠졌던 건 맞지만 지금 이미 앞에서 그 금융시장의 리스크들은 어느 정도 다 안정화가 됐잖아요. 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연준도 굳이 그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금리 인하나 동결을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그게 일단락 됐기 때문에 최소한의 베이비 스텝은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물가도 잡아야 되는데 금리를 올렸을 때의 부작용이 얘가 커지는 게 두려웠는데 얘가 일단락이 됐다라고 한다면 물가 잡는 모습은 계속 보여준다라고 보고요. 또 다른 이제 그 외의 변수를 본다면 이미 이번에 ECB가 이 빅스텝을 단행을 했잖아요. 아, 맞아요. 네. ECB가 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안전하다. 금융 리스크 없다. 이미 그걸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연준이 우리는 금융 리스크에 무서워서 금리 동결을 하겠다? 이건 완전히 상반된 정책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엄청난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태를 보더라도 저는 아직은 금리 동결이나 인하 혹은 금리 인상이 멈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만약에 진짜 동결과 어떤 인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반드시 환호성을 지를 거고, 일시적인 환호성 뒤에 그 다음에 발표되는 PCE 물가나 그 이후에 차후에 발표될 CPI 물가가 다시금 위로 튀어오르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엄청난 시장의 리스크를 가져올 거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조삼모사 성격이 강하네요. 만약에 요번에 네. 약간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한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환호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이제 물가를 또 자극하는. 네. 그래서 나중에 또 안 좋아지는 그런 네. 상황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결코 금리 인하나 동결을 지금 상황에서는 반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좀 되고 난다면, 물가가 잡힌 상태에서 시장이 안정됐을 때 금리 인하가 좋은 뜻이지, 물가도 잡기 어려운데 리스크가 이렇게 터지는데 금리를 인하한다는 뜻은 명백하게 시장한테 우리 망했어요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시장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겠습니다. 심지어 그 앞에 수개월 동안 강경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80도 이 턴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진짜 우리 망했으니까 금리 인하 하는 겁니다 라는 전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가긴 아직 어렵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조삼모사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셔서 그 올해 주식시장을 이제 말씀하실 때 오히려 이제 상반기가 좀 괜찮을 수 있고 하반기 때는 이 상반기보다는 좀 낮은 수준 레벨이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사이에 방금 말씀하신 뭐 SBB 사태라든지 네. 크리스 스위스라든지 그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네. 좀 그때랑 의견이 좀 바뀐 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아직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상고하저라는 것이 상반기에 많이 오릅니다가 아니고 네. 사실은 하반기하고 비교했을 때 상반기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보면은 이 사태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이게 진짜 금융 리스크였으면 그냥 흘러내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큰 리스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진 게 없다. 오히려 지금 거의 뭐 횡보 정도에 조금 빠진 정도고, 코스닥은 오히려 더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오히려 하반기보다는 전반기가 더 좋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고 있고, 하반기가 됐을 때는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는 금리 인상이 높아지게 되면은 정말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거거든요. 그럼 그때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게 전 더 안 좋은 의미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직은 이제 우리가 뭐 예단할 수는 없겠으나 대략적으로 시장은 지금 상황을 보고 예측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하반기보다는 전반기가 오히려 낫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 있어요. 맞아요. 네. 정말 제가 저희 방송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기에 휩싸였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직은 그 광기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광기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너지는 게 나오는 것은 전반기보다는 전반기가 좀 지났을 때 나올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사실 연초에 시장이 좋으니까 네. 그 소프트 랜딩 그런 네. 시나리오가 막 얘기가 됐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약간 노 랜딩, 아니 네. 경기 침체 아예 없는데 약간 좀 그런 스탠스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상대적으로 상당히 뭐 실업률이 견조하게 나오니까 일단은 지금은 뭐 침체가 아니긴 한데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이 긴축 같은 경우에 네. 약간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가서 오히려 이렇게 경기 침체 이슈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건가요? 그럼?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연착륙이니 뭐 경착륙이니 노랜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비행기라는 건 떴으면 무한정 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언젠간 내려와야 돼요. 예, 언젠간 내려와야 되고 경기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착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플레가 잡힌다는 걸 가정하에요. 근데 인플레가 안 잡혔는데 경기가 문제가 없다? 이거 뭐 오히려 노랜딩일 정도로 시장이 괜찮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인플레를 못 잡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인플레를 결국은 쉽게 잡기가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지금만 보더라도 사태가 조금만 괜찮아지면 우와 하고 지금 자본이 몰리고 있고 뭐 하나 좋다라고 하면 거기에 미친 듯이 자본이 쏠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인플레가 어떻게 잡냐 이거죠. 여기서 만약에 연준이 조금이라도 완화적인 스탠스로 돌아서면 이 광기에 추가적인 광기가 더해지거든요. 그러면 인플레를 잡는다라는 건 저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불가피하게 시장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연준도 꾸준하게 얘기해왔던 거죠. 이런 경우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인플레를 잡지 않았는데 좀 돈을 풀다가 시장이 좀 애매해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파월이
인플레에 대한 기준치를 바꾼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목표가 2%인데 네. 이걸 약간 올린다든지. 네. 사실 이 직전에 이 기자회견 때도 기자가 파월한테 3번이나 물어보거든요. 너네의 목표치 기준 물가를 바꿀 생각은 없냐. 근데 파월이 정말 단호하게 이거는 국제사회에서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린 2%를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시장이 얘기해요. 너네 그 2%가 되게 오래전 기준 아니냐. 그럼 지금 시장이 그만큼 성장을 했으면 물가 기준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를 파월은 아직까지는 노를 했지만 만약에 물가가 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파월이 우리 기준 물가치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라고 만약에 발언이 한마디라도 나온다면 그때는 물가를 좀 덜 잡힌 상태에서도 시장이 살아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섣불리 우리가 이제 예측하기는 좀 그렇고요. 현 상황을 봤을 때는 거기까지 말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이제 좋아질 거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광기가 어느 정도 살아있을 때 각 주식시장이 랠리를 펼칠 때 리스크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이게 근데 어떠한 금융 역사를 보더라도 높이 올라간 증시가 문제없이 해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도 보면은 2차 전지나 뭐 관련된 뭐 업종들 보면 주가가 정말 말도 안 돼 올라가고요. 엄청 올라갔죠. 실제 거래도 보면은 주가가 그렇게 고점인데 외국인 기관은 다 팔고 있는데 개인들은 정말 주가가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수직 상승해서 고점에 있는데도 개인들은 계속 삽니다. 이게 주식의 용어가 있잖아요. 기업과 사랑에 빠지지 말아라. 기업이 2차 전지가 미래가 유망한 건 맞는데 주가가 이렇게 고점인데도 미친 듯이 미래 산업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계속 사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몰랐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저는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전 그 뷰가 똑같습니다. 이런 광기 속에 계속 사게 되면은 결국은 한탕을 노리는 것밖에 안 돼요. 왜냐면 얼마든지 싸고 좋은 주식들이 많은데 굳이 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아가 있는 주식에 계속 올라타냐 이거죠. 이 주식이라는 게 아무리 좋더라도 결국은 이 2차 전지 업종에 그런 애들도 있어요. 실제 매출이 1,000억밖에 안 되는데 시총이 1조 5천억이 넘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이냐 이거죠. 이건 이미 미래 가치를 끌어올 만큼 다 끌어왔는데도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광기라는 거는 어느 순간 분명히 진정돼야 될 때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은 그것만 가지고 시장이 막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객관적인, 네. 자기가 너무 뜨거워졌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좀 식히면서 좀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뭐 개별 섹터라든지 좀 종목 관점에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연초에 좀 상승했던 국내 반도체 주식들이 다소 좀 주춤한 상황이죠. 뭐 재고도 뭐 26년 만에 최고도 높다 그런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약간 구조적으로 약간 리스크가 있는 게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이게 약간 독소 조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는 메리트가 떨어졌는데 또 중국에는 반도체 장비가 또 반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반도체 섹터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되게 어려운데요, 사실. 그러니까 굳이 본다면 반도체를 일시적으로 뭐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그냥 둘째 치고요. 저는 굳이 지금 반도체를 너무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결국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반도체라는 건 경기하고 완전히 밀접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성장을 해서 고가품인 반도체를 소비가 많이 되어야지 반도체에 대한 이익도 증가하고 그리고 재고도 줄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경기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당연히 재고가 늘 수밖에 없는데 이 재고가 느는데 삼성전자가 우리는 생산을 줄일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산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사실 치킨 게임이 들어간 거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우린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시장의 점유율을 놓치지 않겠다. 이거면은 재고는 계속 증가하고 가격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걸 가지고 삼성전자가 좋습니다. 뭐 그거 관련된 반도체 주식 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사태를 보면 사실 이건 이제 어떤 정치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이재용이 이제 회장이죠. 회장이 그렇죠. 한국에다가 300조의 시장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게 미국에 투자 안 하고 여기다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정치적 조금 이렇게 협상과 관련된 약간 좀 알력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협상이란 말이 되게 고급스러운데 사실 협상이란 말을 격을 조금 떨어뜨리면 흥정이거든요.
예,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흥정을 하더라도 파는 사람은 일단 제일 세게 부르고요. 사는 사람은 제일 싸게 불러서 중간의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맞아요. 이걸 고급스럽게 얘기한 게 협상이잖아요. 미국은 지금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으로 일단 던졌거든요. 그게 너네들 초과 이익에 대해서 공유하자. 그리고 너네들 기술 우리한테 오픈해라. 사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없죠, 사실. 미국도 이걸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걸 던진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걸 다 수용하려고 던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거기서 당연히 오케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에 대한 투자를 미국이 안 하고 우리 한국이 할게 라고 일단 좀 세게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300도 투자도 좀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라 20년에 걸쳐서 좀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매년 뭐 1조 몇천억 대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엄청나게 매년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미국과 협상도 얼마든지 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요. 매년 1조 뭐 몇천억이면 사실 그거 계속 유지하면서 미국에다가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또 이번에 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4월 달에 지금 미국에 방문 예정이니까 그 전까지 일단 세게 한번 나가고 우리 그렇게 쉽게 못 들어줘 라고 하고 이제 그 4월 달에 어떤 협상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거기서 우리가 가장 최악의 수라고 했던 기술에 대한 공개나 초과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좀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은 이거를 뭐 지금 상황에서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섣부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에 반도체들 주가들이 지금 뭐 일시적으로 굉장히 높아진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저희 채널에서 뭐라고 했냐면, 반도체 업황이 좋지는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라면 차라리 지금 투자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업황이 좋지 않는 거하고 주가하고는 사실 똑같이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삼성전자는 저는 악재가 가장 심각할 때 삼성전자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다라고 옛날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미 어마어마하게 내려온 상태에서 재고하고 생산은 이렇게 된다. 미국하고 뭐 이런 엄청난 뭐 문제가 발생했다. 악재가 터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럴 때 조금씩 오히려 모아가는 게 좋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업황 자체는 좋지 않은데 굳이 우리가 삼성전자를 투자할 거라면은 이렇게 업황 자체가 좋지 않고 주가는 굉장히 많이 내려왔을 때 그때 조금씩 더 사는 게 어떤가. 저는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업황과 주식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좀 별개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번에 미국에 발생한 사태를 가지고 무조건 좋다 안 좋다를 지금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치적인 요소로 어떤 협상 중에 있는 것 같고, 이 협상이 잘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재고랑 그다음에 뭐 감산 이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경기가 턴하고 네. 재고가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나오겠네요. 충분히 그때는 해결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미 경기가 좋아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투자하는 의미가 없고요. 경기가 이제 정말 좋아질 준비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잘 팔리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2월까지는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좀 우리나라 증시를 좀 산 것 같은데, 네. 3월부터는 보니까 샀다 팔았다 하긴 하는데 순매도가 더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외국인이 사실 우리나라 주식을 사야지 의미 있게 지수가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우리나라 주식을 좀 살 수 있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또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네. 일단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아직은 알 수가 없고,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포인트를 저는 보려면 환율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환율하고 주식 가격이.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들도 우리가 말이 외국인들이라고 하지 미국 월가 자본이잖아요. 미국의 기관에 속해 있는 애들의 자금입니다. 얘네들은 무한정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회사의 실적을 보고하려면은 일정 기간 동안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오는 게 가장 좋냐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쌀 때.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굉장히 쌀 때 들어오기가 편한 것이고 달러 가치가 비쌀 때 들어와야 일단 기본적으로 한 차익을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가도 굉장히 떨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은 그냥 외국인이 들어오기 가장 좋을 때인 것 같아요. 언제냐, 뭐 어떤 기점을 가지고 어떤 뭐 호재가 나와서 들어오냐, 이건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금리 리스크도 있고 아직은 한미 금리 역전차도 크게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연준이 빅스텝을 저는 밟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금리 빅스텝을 밟으면 바로 그 직후 오전 10시에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 회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저는 긴급 회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도 봐요.
그러면 오히려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에는 좋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벌어지는 걸 한국이 막고 있다는 뜻이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좋다라고 보고, 만약에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국만 아울러 금리가 올라가서 한국의 환율이 확 떨어지고 주가도 확 내려온다고 하면 저는 그때가 오히려 외국인들이 들어올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로 직전과 그 직전을 보면은 한국의 코스피가 2000 전후가 되었을 때, 그리고 환율은 1,400원, 1,500원을 막 왔다 갔다 할 때, 그때가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직전에도 한 달 전에도 영상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환율은 1,400원대 후반에서 1,300, 200원대까지 내려왔고, 코스피는 바닥에서 반등을 해서 300포인트 넘게 올라갔거든요. 그럼 외국인들 여기서 계속 들고 필요가 없습니다. 환 차익으로 20% 이상 받고 주가 차익으로도 최소한 20% 이상 봤을 테니까 그럼 외국인들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3월 달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결국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원화가 싸고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의 기점은 아직은 뭐 시기만 가지고 알 수는 없고, 그런 포인트들을 좀 같이 대입해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약간 통화 정책 매크로 변수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단순히 그냥 어떤 시점을 정해놓고 오는 건 아니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변동성 장세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조용히 사고 있는 주식은 무엇일까요? 네. 또 이 질문이 나오면 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인 분들은 아니 방금 전에 외국인들 다 나갔다고 하지 않았느냐, 외국인들 나중에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얘기고, 이 안에서도 얼마든지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업종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업종들을 여러 개 이제 둘러봤을 때 어쨌든 외국인들도 너무 비싸진 주식을 좋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바닥에 있는 주식들을 좀 많이 찾았고, 바닥에 있는 주식에서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고, 이 정부가 추진을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나라만 추진하는 것이 아닌데다가 주가는 굉장히 바닥에 있다. 저는 이제 이걸 포인트로 찾았는데, 그 중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잘 사고 있었던 게 지금 양자 관련된. 양자 컴퓨터. 네, 양자 컴퓨터 관련된 거고요. 이게 한국의 국책 과제이기도 하고요. 또 대통령이 또 직접 나섰고 실제로 이 전담 기관을 만들어 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래 산업이잖아요. 특히나 지금 양자 관련된 것은 미국과 중국이 지금 엄청난 전쟁을 벌이고 있고, 불과 얼마 전에 미국이 중국의 양자 관련된 투자는 아예 금지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면 왜냐하면 사실 중국의 양자 기술이 지금 워낙에 그 기술 진보가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둘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이게 사실 중국이 양자 기술이 높지 않다라고 하면은 왜 굳이 미국이 나서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규제를 했겠어요. 기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그에 대한 규제를 했고요. 그럼 규제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는 한국의 기회가 좀 오는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봤을 때 물론 아직까지는 실체가 없습니다만 미래 산업인 거잖아요. 지금 시장은 실체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르는 게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고 있고 주가는 바닥에 있고 거래량이 최근에 나오면서 계속 주가가 꿈틀꿈틀하고 있는 애들 봤을 때 이게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다. 특히나 또 양자도 요즘엔 다 뭐만 하면 또 AI 접목해가지고 그렇죠. 네, 이런 부분도 있어서 또 AI 또 원격 의료도 있거든요. 원격 의료? 네. 네, 이것도 지금 또 정부 산업입니다. 정부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포인트들이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사 모아 가기에는 정말 좋은 업종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AI 2차 전지 다음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시장. 네. 그 영상을 보니까 시장 규모만 전 세계적으로 2경이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뭔가요? 네. 사실 이게 이제 그 STO라고 해서 네. 증권형 토큰. 네, 증권형 토큰이죠. 네. 이건 역시 아직은 실체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하고 모든 금융기관들이 서로 나서서 이 시장을 이제 선점하려고 하는데, 사실 장단점 중에서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고, 지금의 시장이 이제는 종이화폐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증권 거래에서도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되고 그 관리 비용도 적게 들어가는 이 STO 관련된 곳에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들과 금융회사들이 전부 다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역시 이것도 크게 실체가 없습니다. 근데 미래 산업이고 정부하고
각 그 금융회사들이 메인으로 나서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결국 우리가 그냥 뭐 테마성으로 보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요. 심지어 이게 그냥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산업은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엄청난 시장 규모는 사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거래했던 그 모든 화폐로 거래했던 그 시스템이 SOT로 바뀐다라고 하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당장 막 급등을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성향이 좀 맞지 않습니다. 예, 좀 길게 바라보고 천천히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의 뭐 큰 손실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산업들은 미래가 핵심이에요. 과거의 기존 산업들은 아직은 좀 이른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산업들이 시장에서 성장을 하려면은 시장이 크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각 정부가 기존 산업이었던 인프라 산업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고 지금은 아직도 시장의 먹거리는 미래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와 관련된 업종들만 오르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 다음의 미래 산업은 뭐니? 이 다음의 미래 산업은 뭐니? 하고 항상 저는 다음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한쪽에 치우친 광기는 언젠간 빠질 것이고 그럼 이 다음의 먹거리는 어디야? 라고 했을 때 그때 주목을 받으면 이제 이런 업종들이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STO라고 한다면은 뭐 토큰 관련 쪽이긴 한데 그래서 이거 얘기 나왔을 때 뭐 증권사들이 수혜를 많이 입을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약간 좀 코인과 관련된 그런 뭐 업종이라든지 종목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쪽을 좀 봐야 되는지.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암호화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예, 그래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건 아예 저는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와 증권형 토큰은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정부가 보증해주는 내용도 완전 다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증권사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증권형 토큰과 관련된 업종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영상에서 외국인이 매수하는 2차 전지 다음으로 한 5배 정도 성장한 산업에 대해서 전기차 충전소를 꼽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 충전소도 사실은 이거는 될까 말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무조건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왜냐하면 전기차가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면 2차 전지를 투자하는 이유가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 같아서인데 이 전기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건데 이 전기차를 타려면은 지금 전국에 있는 주유소만큼의 전기차 인프라는 있어야 되거든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완벽하게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실제로 있더라도 그에 대한 실제 사용률이 50%도 안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관리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정부에서도 나서서 현재 지금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정말 많은 업체들이 전기차 충전소에 지금 현재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EV 시그넷이 지금은 SK가 인수했던 EV 시그넷이 아직까지는 대장이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급속 충전소가 메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먹거리 산업이라는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전소 산업은 무조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우리가 신산업이 들어가면은 침투율을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직 전기차 충전소는 침투율을 말하기도 좀 애매할 정도로 아직은 한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침투율이 늘어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훨씬 더 많이 성장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아직 시장에서는 정말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 미국에서는 세븐일레븐에 지금 이 전기차 충전소를 전기차 충전소 편의점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만들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편의점에다가 그걸 하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전기차 충전소 산업도 꼭 저는 이 포트폴리오에 넣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또 이 차트들을 보면 차트가 정말 바닥에 있습니다. 희한해. 전기차 2차 전지는 되게 잘 가는데 충전소 기업들은 소외된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시장이 한쪽에만 쏠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국은 쏠려 있는 유동성은 결국 이 다음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우리가 순서를 보면 2차 전지가 이제 좋아집니다라고 해서 막 우아하고 올랐거든요. 2차 전지 다음이 어디냐라고 했더니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2차 전지 원재료를 수급하기가 어려워라고 하니까 그러면 2차 전지 원재료 수급하기 어려우면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해야겠네?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발생한 게 이 재활용이었습니다.
폐배터리. 네, 폐배터리. 폐배터리가 막 오른 거예요.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보면은 배터리가 지금은 화재 발생 위험도 높고 비용도 너무 비싸대.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세대가 뭐가 있어? 라고 하니까는 이제 코발트를 좀 덜 이용한 LFP가 이제 대세다. 라고 하니까 또 그거 관련돼서 또 전고체 배터리 뭐 해가지고 막 얘네들이 뭐 미친 듯이 오르고 이게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순서가 이제 돌아온다라고 하면 전기차가 많이 만들어지면은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충전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예. 그러면 이 자본들이 계속 돌면서 그 다음이 어디를 이동하냐? 그러면 전기차 충전소로 가야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말 수많은 업체들이 전기차 충전소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우리가 꼭 투자를 해봐야 될 부분이다. 이미 많이 오른 업종들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차트는 진짜 바닥인데 이건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하면 저는 거기다가 투자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최근에 아파트 보면 의무적으로 이제 충전소 설치를 네. 하기도 하고 네.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차 오너들의 그런 말을 들어보면은 네.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그리고 이미 이 충전소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급속 충전소가 보급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사실은 이게 시간이잖아요. 시간이 결국 돈인데 우리 지금 휴대폰도 보면은 예전에 한번 완충하려면 4-5시간을 꼽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충전기가 급속 충전기를 꼽아 놓으면은 1시간도 안 돼서 지금 완충이 다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은 시간이라는 게 같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급속 충전기가 전국에 배포가 돼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한참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는 몇 배 이상이 더 만들어져야. 그리고 2030년대부터는 내연기관 생산은 안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 지금의 주유소가 있는 것만큼 전기차 충전소가 보급이 돼야 되잖아요. 아직 멀었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충전소 쪽 지금 많이 소외가 되어 있는데 이쪽은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좋은 그런 투자 아이디어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전반적으로 올해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사실은 저는 항상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뉴스도 그렇고 뭐 누가 몇 배를 만들어서 회사를 퇴직했다 막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사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몰빵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결국은 한탕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한강이냐 한강뷰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예, 사실 뭐 투자 전략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많이 오르는 거에다가 나는 그냥 베팅하겠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도박이 아니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꼭 포트폴리오를 한쪽에다가 무리하게 집어넣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분명히 현금 확보를 아직도 많이 해야 될 때예요. 절대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일부에 투자를 하더라도 꼭 비중을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너무 AI, 로봇 혹은 뭐 2차 전지 여기다가 정말 몰빵을 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2020년도, 21년도하고 나타났던 현상하고 똑같아요, 지금. 완전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뒤늦게서야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고요. 이미 고점에 올랐던 우리가 그 유명했던 업체들을 카카오, 뭐 카카오뱅크, 뭐 네이버, 삼성전자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걔네들이 뭐 앞으로도 뭐 훨씬 더 많이 간다라는 그 기대감만 가지고 몰빵했어요. 1년 지나고 나서 하나가 차는 얘기가 저 이거 몇십 프로 손실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가 대세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장되는 산업이냐? 미래 가치가 없냐? 아니잖아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그 넘버 원인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주가는 전혀 회복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시장에서 나는 뭐 아니면 도만 선택할 거다. 투자 전략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다만 나는 시장에서 투자자로서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판단된다면 결코 무리하지 말고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해 놓고 안전하게 좀 투자를 분산해서 하는 것이 어떻나. 남의 수익에 나를 대입해서 상대적 박탈감에 그걸 못 이겨서 뒤늦게 따라가는 것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심리가 정말 중요하죠, 사실. 투자는 정말 심리죠. 결국은 시장에서는 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긍정론자와 부정론자를 얘기할 때 긍정론자는 성공을 하고 부정론자는 성공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여기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긍정론자는 성공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 성공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긍정론만 펼치는 사람 중에서 성공을 가져가는 사람은 극히 소수고요. 긍정론을 가져가지 않고 부정론만 가져가는 사람들은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크게 망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우리가 대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시장이 긍정적으로 봐야 될 때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고 그게 아닐 때는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안전하게 가야 될 때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그냥 무조건 긍정론만 외칠 때는 아닌 것 같다. 아무리 미래 산업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2차 전지, AI, 로봇 다 좋다 이거예요. 미래 산업, 미래 가치 정말 좋습니다. 저도 수년 전부터 투자를 했었고 아직도 그 업종도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주가들이 마냥 하락 없이 올라가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렇게 미래 산업이면 주가가 크게 내려왔을 때 사면 되잖아요. 왜 그 내려오는 걸 기다리지 못하냐 이거죠. 그럼 굳이 고점에 올라가면 나중에 이 고점보다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얼마든지 큰 골이 있을 거예요. 그럼 골 때 사면 되잖아요. 그렇게 미래 산업이라고 확신을 하면.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골이 만들었을 때 사는 게 확실한 방법인데 미래 산업이라고 믿으면서 왜 가장 고점에 계속 사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투자를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저는 충분히 좋은 기업 많고 미래 산업이면 내려왔을 때 사도 된다. 그래서 좀 너무 몰빵하는 투자만큼은 피하고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가는 것이 저는 좋아 보인다. 저는 이렇게 좀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채널 오픈하시잖아요. 네. 그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채널은 이제 제가 개인 채널을 따로 이제 기존의 부자TV에서 못했던 더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저희가 이제 개인 채널을 만들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채널 이름이 자본주의 책코치로 되어 있는데 네네.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에 아직 올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좀 거기서는 제가 정말 좀 직설적으로 시원시원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으신 분들은 자본주의 책코치라는 채널 한번 오셔서 좀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정답이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대응만이 답이기 때문에 너무 한쪽의 방향만 정해놓고 움직이기보다는 이 주식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들이 잘 때 똑같이 자면서 성공을 바라는 거는 그냥 이기적인 욕심일 뿐인 거거든요. 남들이 잘 때 더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고 시장에 노력을 내가 쏟지 않으면서 결과만 좋게 얻길 바라는 거는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주식시장에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그거는 언젠가는 분명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도 어렵지만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를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스스로가 많은 연구를 한다면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결과가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종목만 쫓지 말고 시장과 산업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돈만 투자를 할 게 아니라 시간도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히 약간 최근에 노이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잘 안 빠진단 말이죠. 그 부분은 확실히 투자자가 지금 막 사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약간 좀 냉정하게 현재 시장을 잘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투자에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심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또 조만간 오픈할 자본주의 책코치 채널에 가가지고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아이디어 들으시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책코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